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 그리고 그에게 맞서는 두 노인의 아주 극적인 대결에 관한 기록입니다. 네. 이게 단순한 어떤 협상, 이런 게 아니고요. 맞아요. 거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죠.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고대의 기록 속에서 펼쳐지는 그 힘의 대결, 또 치밀한 심리전, 그리고 갈등이 어떻게 점점 더 커지는지를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진진한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야기가 신이 모세라는 인물에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임무를 주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기록을 보니까 신이 모세한테 직접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바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인간을 당대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세우겠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엄청난 임무를 받은 모세가 80살, 그리고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할 형 아론은 83살이었다는 점이에요. 와, 보통 이런 거대한 변화의 서사는 젊고 패기 넘치는 그런 혁명가의 이야기로 그려지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두 노인이 역사의 중심에 딱 서게 된 겁니다. 맞아요. 젊은 영웅이 아니라 연륜과 지혜의 상징 같은 노인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이 정말 뜻밖이에요. 그리고 신은 이들에게 아주 명확한 지휘 체계를 설정해 주죠. 네네. 신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해라. 이런 식이요. 이게 그냥 효율적인 의사소통 구조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그냥 효율적인 전달 체계 그 이상인 거죠. 이건 의도적으로 설계된 신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정치적인 선언이요? 네. 당시 파라오는 스스로를 태양신 라의 아들이고 또 지상에 나타난 신적인 존재로 여겼거든요. 모든 권위가 자기한테서 나온다고 믿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조는 신, 그 밑에 모세, 그 밑에 아론, 그리고 그 밑에 바로라는 명확한 위계 질서를 바로 눈앞에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아, 바로 당신 위에도 권위가 있고 당신은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위치에 불과하다. 이걸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굉장한 도발이에요. 와.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권력의 서열을 재정의하고 들어가는군요. 정말 대담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나와요. 신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거라면 바로를 잘 설득해야 할 텐데 신이 직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겠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마치 일부러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이죠. 언뜻 보면 정말 모순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기록의 뒷부분을 보면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어떤 의도죠? 바로가 너희 말을 안 들을 거다. 하지만 내가 큰 재앙을 내리고 내 백성을 인도해낼 때 그때서야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즉 신의 목표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 자체에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면 그냥 조용히 나가는 걸로 끝나지만 바로가 저항하면 할수록 그걸 꺾는 과정에서 더 엄청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이집트인 전체를 관객으로 삼은 거대한 무대를 기획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의 완고함은 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여주기 위한 필수적인 무대 장치인 셈이에요. 이 설정을 이해해야만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렇군요. 이건 단순한 탈출극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신 중에 누가 진짜 신인가, 이걸 판가름하는 거대한 신학적 전쟁의 서막인 거죠. 자, 그렇게 모든 판이 짜이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80살, 83살의 노인이 당대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 앞에 선 장면, 정말 긴장감이 넘치네요. 네. 예상대로 바로는 그들의 권위를 시험하려고 하죠. 너희가 신의 대리인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이적을 행해보아라, 이렇게 요구해요. 아주 현실적인 반응이죠.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통치자 앞에서 신의 이름으로 왔다고 주장하니까 그 권위의 출처를 입증해라. 이건 당연한 요구였을 거예요. 일종의 자격증명 시험인 셈이죠. 그러자 아론이 바로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꿈틀거리면서 뱀으로 변해요. 극적인 순간이죠. 네, 조용한 궁정 한가운데서 무생물인 나무 막대기가 살아있는 생물로 변한 거니까요. 하지만 바로의 반응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놀라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주 침착하게 자기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기록에는 현인과 마술사라고 표현되어 있던데요. 네, 이 사람들이 단순한 길거리 마술사가 아니에요. 아, 그쵸. 그냥 눈속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존재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들은 아마도 이집트 신전의 렉투 프리스트, 그러니까 신성 문자를 읽고 해석하면서 신들의 지식과 힘을 다룬다고 여겨졌던 학자이자 제사장 계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군요. 그렇죠. 바로는 지금 어디서 가져온 마술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 쪽 신의 대리인들도 불러서 한번 겨뤄보자 하면서 자신의 영적, 지적 무기고를 총동원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건 마술쇼가 아니라 각자가 믿는 신의 힘 혹은 지식체계 간의 정면 대결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버리죠. 갑자기 왕의 앞마당이 뱀들로 우글거리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기적이 유일무이한 능력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순간처럼 보였겠어요? 바로가 원했던 그림이 딱 그거였을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 신이 특별히 더 우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런데 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승부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맞아요. 기록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집트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뱀들을 전부 먹어치워버린 거죠. 양적으로는 비슷해 보였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명백한 우위를 눈앞에서 목격한 바로의 반응이에요. 맞아요. 자기 편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패배했는데도 기록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눈앞에서 자기 편이 압도적으로 졌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이건 단순한 고집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순수한 오만함일 수 있죠.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 둘째는 정치적인 계산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계속 끌려다닐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바로가 이 현상을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 아직은 해볼 만한 힘의 차이로 해석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번엔 졌지만 다음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도 흉내는 낼 수 있으니 이건 신의 영역은 아니다. 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결국 첫 번째 대결은 분명한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움직이는 데는 실패한 셈이에요. 이러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대결은 앞으로 이어질 갈등의 패턴을 명확하게 예고하고 있어요. 어떤 패턴이죠? 요구, 그리고 기적 실현, 그 다음에 이집트 측의 불완전한 모방, 그걸 핑계로 한 바로의 완고함, 이 순환 구조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1라운드가 교착 상태로 끝나자 신은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대결의 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다음 무대는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자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 선택이에요.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그냥 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생명의 젖줄이니까요. 네, 해마다 주기적인 범람으로 비옥한 땅을 선물하는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였죠. 풍요의 신 하피, 생명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의 몸 그 자체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이집트의 모든 생명, 모든 부, 모든 힘이 나일강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와, 그러니까 강의 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문명의 심장, 그들의 신앙체계의 근원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선언이군요. 바로 그거요.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을 향한 정밀 타격, 신학적 선전포고인 셈이죠. 선전포고. 네. 너희가 생명의 원천이라 믿는 그것을 내가 죽음의 상징으로 바꿔 보이겠다. 이런 메시지니까요. 신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은 아침 일찍 바로가 강가에 나왔을 때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죠. 네. 그러자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칩니다.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거대한 나일강의 물이 전부 피로 변해버려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을 거예요. 생명의 젖줄이 한순간에 죽음과 오염의 상징인 피로 변한 거죠. 네, 기록은 더 나아가 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묘사해요. 시가 뿐만 아니라 후각, 그리고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재앙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재앙의 범위가 정말 놀라워요.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운하, 못, 호수의 물이 피로 변했다고 해요. 모든 물이요. 네. 심지어 사람들이 집안에 떠놓은 나무 그릇과 돌그릇에 담긴 물까지 모두 피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할 곳이 없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재앙이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또 마술사들이 나타나는군요. 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또 나타나서 자기들의 술법으로 똑같은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온 나라의 물이 이미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는 비상상태인데 마술사들이 와서 뭘 한 거죠? 얼마 남지 않은 깨끗한 물을 찾아서 자, 우리도 이걸 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고 보여준 건가요? 하하. 그게 바로에게 무슨 도움이 되죠?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울 상황이죠. 하지만 바로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바로에게 중요했던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권위 유지였어요. 권위 유지. 네. 마술사들이 아주 작은 규모라도 같은 현상을 재현해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 재앙을 우리도 원리를 아는 현상으로 치부하고 모세의 신이 가진 유일무이한 권문을 부정할 명분을 얻게 되니까요. 우리 기술로도 가능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재앙의 심각성과 신성성을 애써 외면해버린 거군요. 온 나라가 고통에 빠졌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바로는 이 현상을 압도적인 신의 심판이 아니라 경쟁 가능한 수준의 마술 대결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둬두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해석을 현실보다 우위에 둔 거죠. 결국 바로의 최종 반응은 이전과 똑같았어요. 기록을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네. 온 나라의 강이 피로 변했는데 그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지만 통치자가 외면한다고 해서 백성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도자의 완고함과 무관심이 결국 백성 전체의 고통으로 직접 이어지는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끔찍한 재앙은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 나라의 물이 피었다니 그 공포와 혼란, 악취와 갈증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힘드네요. 첫 번째 재앙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집트 문명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물리적 피해를 주었지만 단 한 사람, 바로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실패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록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선포로 시작해서 뱀들의 싸움, 그리고 온 나라의 강이 피로 변하는 거대한 재앙까지 이어졌어요. 네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겪고도 바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힘을 과시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던 첫 번째, 두 번째 시도 모두 결국 교착 상태로 끝난 셈이네요. 네. 오늘 살펴본 기록은 앞으로 벌어질 9번의 재앙, 그 전체의 패턴을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순환 구조요? 맞습니다. 요구와 거절, 기적과 재앙의 실현, 이집트 마술사들의 부분적인 모방,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은 바로의 완고함. 이 순환 구조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네. 첫 번째 재앙은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결정타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갈등이 이제 더 파괴적이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능력을 아주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여주는 기적이 상대에게는 그저 조금 더 뛰어난 마술 정도로 치부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지점에서야 그 힘의 차이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질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